네, 대선을 19일 앞둔 오늘도 각 후보는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여론도 요동치고 있는데 각 당의 대응 상황 대해서 관계자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여론조사 최근 그 결과 좀 먼저 보고 나서 본격적으로 대담 이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준비된 그래픽을 먼저 좀 띄워주시죠. 네. 일단 지금 이 조사는 엠브레인 퍼블릭, K-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등 4곳이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조사를 한 결과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후보가 40%, 이재명 후보가 31%, 안철수 후보가 8%, 심상정 후보가 2%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이 MBS 조사라고 또 하는데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의 격차, 오차 범위 밖에 있습니다. 다음 그래픽 보여주시죠. 네, 지상파 3사가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후보가 39.2%, 이재명 후보가 35.2%를 기록했습니다. 이 조사는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에 걸쳐서 진행이 된 조사입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의 격차는 오차 범위 안에 있습니다. 다음 그래픽도 보여주시죠. 네, 이건 한국갤럽의 자체 조사 결과입니다.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인데 윤석열 후보가 41%, 이재명 후보가 34%를 기록했고 안철수 후보 11%, 심상정 후보 4%를 기록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의 격차, 오차 범위 밖에 있습니다. 일단 대변인님께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3개의 여론조사 결과를 쭉 보여드렸는데 오차 범위,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의 그 격차, 오차 범위 안에 있는 것도 있고 오차 범위 밖에 있는 것도 있거든요. 지금 현재 추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여론조사라는 게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뭐 응답이라든지 조사 방법이라든지 그런 거 뭐 제가 자세하게 논할 건 아닌데요. 지금 네. 3개 중에 2개는 오차 범위 밖에 있고 하나는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결국은 추세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아마 지금 추세로는 좀 뭐 이재명 후보가 좀 열세인 거 아닌가. 지금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아마 MBS 조사는 굉장히 아마 어제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언론사도 그렇고.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딱 붙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벌어졌는데 이게 아마 뭐 벌어진 비율도 지금 한 9%로 확 벌어져서 근데 뒤에 나오는 조사들도 보면 지금 여론조사 격차는 보이고 있거든요. 붙었다가 이제 떨어진 추세라 원인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뭐 선대위 내에서도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MBS 조사 결과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MBS 조사 결과 그래픽을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좀 크게 좀 띄워주시죠. 지금 대변인 이 조사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네, 이 MBS 조사가 그 여론조사 기관마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그 정례적으로 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여야 가릴 것 없이 그동안 상대적으로 좀 눈여겨서 봤던 여론조사 결과인데 이 결과에서 오차 범위 밖의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가 좀 들어보니까 여론조사 과정에서 단일화 관련된 야권 단일화 관련된 그 질문이 있어서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 이런 그 분석도 그런 아마 분석도 있습니다. 이게 네. 사실은 여론조사 질문에서 이제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된 게 단일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다음에 질문이 이제 단일화했을 때 적합도라든지 뭐 경쟁력 부분 들어가다 보니까 면접조사지만 중간에 뭐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탈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네. 그런 아마 여론조사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뭐 단일화 이슈가 최근에 아마 이 선거에서 가장 큰 이슈 맞거든요. 근데 저는 아마 이 코로나 대응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한 실망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사실은 네. 오늘도 10시까지 유긴했는데요. 자영업자들은 정말 폭발 직전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선거 유세는 수백 명, 수천 명 모아놓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본인들 장사는 못하게 하잖아요. 선거 유세는 시간 제한도 없이 하고 있고 너무나 모순적이지 않느냐. 그다음에 자영업자들이 또 문제 삼는 거는 그러면 장사를 못하게 하면 이 손실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 방역과 관련해서 하는 게 뭐냐, 과연. 과연 자영업자들 생각은 있는 거냐. 이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이 좀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네. 정부 지금 어찌 보면 임기 말이잖아요. 저는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관료주의가 너무 심해졌다. 현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저도 수없이 듣습니다. 아니 어차피 지금 많은 10만 명 이상 확진되고 있고 치명률은 뭐 0.4%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데 이걸 똑같이 과거와 같이 해서 통제하려고 되겠느냐. 그럼 자영업자들만 손해를 보는데 장사는 못하게 하고 사실은요. 9시 하나 10시 하나 이런 얘기 들으면 자영업자들은
뭐 장난하냐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왜냐면 네. 9시나 10시나 그 기준 차가 뭐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별거 없어요. 6위는 그대로 들어오고 있고 또 손실 보상도 안 되고 있고 그래서 긴급 재정 명령을 하든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 굉장히 많아서 네. 좀 정부에서 좀 획기적인 어떤 방안을 제시해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앞선 MBS 조사 관련해서 민주당 내에서 논란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추가로 질문을 좀 드렸기 때문에 이번엔 교수님께 좀 답변을 네. 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오늘 보여드린 3개 여론조사 결과 가운데 2개에서는 오차 범위 밖에서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이재명 후보에 앞서는 것으로 나왔고 1개 조사에서는 오차 범위 안에서 지금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추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도 이제 현장에서 지켜보니까요. 이제 선거 날에 다가올수록 그동안 결정을 못했던 분들이 이제 마음의 결정을 하는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정권 교체를 바라는 그 여론조사 지지율을 그대로 온전히 담지 못했던 그 격차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윤석열 후보 쪽으로 이제 결집되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단일화 관련해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빠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정권 교체를 바라는 많은 분들이 이제는 이재명보다는 윤석열로 가야 된다고 하는 전반적인 여론의 흐름이 저런 여론조사 그 3가지 결과에 나온 것 같고 특히 MBS 같은 경우는 저도 정세 분석 시작할 때 보면 굉장히 유익 있게 봤던 여론조사입니다. 우리가 이겨본 적이 별로 없어요. MBS는. 근데 이번에 오차범위 밖으로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상당히 의미 있는 여론조사의 어떤 추이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결절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제가 추가로 앞서 동등하게 하나 더 질문 드리면 MBS 조사에서 지금 유익 있게 봤다는 게 그동안에 그 일반적으로 여론조사 분석가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ARS 조사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좀 더 그 강세를 보이는 경향성을 띄었고 또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또 어떻게 보면 그 강세를 보이는 경향성을 띄었는데 이 MBS 조사가 그동안에 전화 면접으로 이루어졌던 조사이기 때문에 유심히 봤는데 여기에서 오차 범위 밖의 결과가 나온 그렇죠. 것에 대해서 유심히 봤다 이 말씀이십니까? 조사 방식도 그랬고요. 네. 그다음에 조사 결과가 MBS에서 우리가 이긴 적이 거의 없습니다. 네. 선거 사실은 그 후보가 결정된 다음에 그래서 전국 지표 조사라고 하는 MBS 조사를 우리가 굉장히 일주일에 한 번씩 볼 때마다 왜 이렇게 나오는지를 우리가 분석을 했었거든요. 근데 추세가 계속 우리가 지는 추세였는데 이번에 이제 드디어 오차범위 밖에서 이기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 이제 유의 깊게 보는 대목이고 갤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갤럽이라는 것은 갤럽이 가지는 그 여론조사 기관의 신뢰성도 있습니다만 보수적으로 우리가 항상 그 갤럽의 조사 결과를 보거든요. 네. 그런 갤럽의 조사 결과조차도 오늘 봤을 때 상당히 지금 오차범위 밖에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안철수 후보로 가 있던 지지율이 빠지면서 다시 결국 윤석열 후보로 가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정권 교체를 바라는 많은 분들이 이제는 선택을 해야 때가 됐다. 그래서 이제는 표를 결정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좀 그 유동층이었던 분들이 이제는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결집되는 모양새를 지금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 가지 말씀드리면 물론 이제 여론조사는 뭐 추세가 중요합니다만 저도 지난번에 1월 달인가요? MBS하고 아마 방송 3다 조사했을 때 결과가 완전히 반대로 나온 네.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론조사가 이렇게 갑자기 뭐 등락을 거듭하는 건 이유는 있겠습니다. 말씀처럼 뭐 정권 교체 이런도 있을 수 있지만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제가 봤을 때는 확 올랐다가 확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뭐 선거가 지금 한 19일 정도밖에 안 남았긴 하겠지만 앞으로 추세는 좀 더 볼 필요가 있다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라는 게 뭐 그 특정 여론조사 기관 그리고 뭐 조사 문항이라든지 조사 방법에 따라서 수치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추세 경향성을 봐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교수님께서 동의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여론조사는 우리가 믿을 건 못 듭니다만 그 여론의 흐름을 보여주는 추이는 맞기 때문에 그 윤석열 후보가 떨어진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사실 떨어지는 계기들이 있습니다. 뭐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네. 실현을 하거나 아니면 배우자 리스크가 터져 나오거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게 있는데 또 반등의 계기가 있을 때는 반등의 이유가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나타난 여론조사 추이는 윤석열 후보로 정권 교체 지지 여론이 결집되고 있다. 이 추이는 분명히 보인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아직 선거일까지 좀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어떤 그 변수들이 작용을 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대담을 이어가기 전에 관련된 영상을 보고 오겠습니다. 준비된 영상을 틀어주시죠. 정부도 여러분들이 우리 국민들끼리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변화의 역사를 기대기를 바라셨습니다. 국민을 대리해서 하는 영으로 이 마이크를 들고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최모 씨는
점은 좀 쳤는지 모르겠는데 주술을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주술에 국정이 휘둘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꾸 누구처럼 마스크 벗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겠죠? 인구 100만의 성남시를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5천만의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나라 꼬라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허대 하신 것만 보고 은폐하고 무능한 이 민주당 정부 정권의 파상 선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네, 보신 것처럼 인정사정 볼 것 없다. 두 양강 후보의 선거전이 갈수록 가열되고 있습니다. 여러 변수들이 또 있을 텐데 이른바 네거티브 공방도 있을 테고 또 야권을 중심으로는 단일화 이슈도 여전히 살아있는 이슈이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최근 안철수 후보가 불의의 안타까운 그런 사고가 발생하면서 전면적으로 선거운동을 사실상 중단을 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일화 관련된 논의는 현재 좀 답보 상태에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당의 그런 선거 운동원의 안타까운 소식으로 네. 인해서 사실 선거 운동이 중단됐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걸 다시 동력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이나 우리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상당히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저는 그럴수록 이제 윤석열 후보가 사실은 애초에 안철수 후보가 제기했던 야권 단일화라고 하는 제안에 지금 유효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본격적이고 진지하게 응답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방식을 그때는 제안했습니다만 지금 국민의당도 마찬가지고 우리 당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여론조사 방식을 통한 단일화는 사실은 불가능한 것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서로 수긍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식을 놓고 실랑이를 벌일 필요조차 없기 때문에 이제는 윤석열 후보가 좀 더 진지하고 그리고 좀 더 겸손하고 좀 더 진정성 있게 안철수 후보를 끌어안는 모습으로 저는 접근을 하면 충분히 여론조사 관련돼서 기싸움을 하지 않고도 저는 아름다운 단일화의 모습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준비를 윤석열 후보나 선대위 측에서 저는 사전에 내밀하게 굉장히 조율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대표님 안철수 후보가 관련한 장례 절차가 좀 마무리가 되면 조심스럽게 선거운동을 재개하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근데 이제 두 가지 면에서요. 그러니까 이 상가집에 갔을 때 뭐 단일화 관련 얘기를 했냐 안 했냐 얘기하는 것이나 아니면 지금 이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뭐 선거운동을 계속할 동력이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정치 더 이상 안 맞다. 네. 인간에 대해 더 이상 안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건 그 문제고요. 단일화 문제인데 아마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뭐 여론조사도 보면 적합도나 경쟁력이나 더 윤석열 후보가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안철수 후보가 얘기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직접 얘기해라. 예스냐 노냐.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좀 이상한 거죠. 어찌 보면 지금 이제 선거운동을 재개하기 앞두고 있는데 주말부터 하겠다고 하니까 그 전에 얘기해 주는 게 맞는 거죠. 그냥 뭐 나는 관계 없으니까 가만히 있겠다. 그거는 후보로서는 약간 무책임한 겁니다. 그래서 예스 노 답을 분명히 해주는 게 맞겠다 보고 안철수 후보는 아마 오늘 뭐 장례식장 이런 데 보면은 뭐 끝까지 가겠다라는 의지를 밝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사고 관련을 자꾸 선거운동과 연결시키는 언급은 저는 하지 않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세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저 국민의당의 저는 안타까운 사고를 단일화에 뭐 활용한다든지 이런 식의 접근하는 건 정말 그건 무도한 일이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그 장례식장에 사실 그날의 유세 일정 빡빡함에도 불구하고 일정을 마치고 밤늦게 찾아갔던 것도 바로 그런 진정한 위로의 모습이었던 것이고, 제가 알기로도 한 25분 정도 단독 면담을 했습니다만 단일화의 단자도 꺼내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성 있는 위로와 또 신뢰를 형성하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됐던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론조사라는 방식 자체의 효용성이 이제 사라졌다고 하는 현실에 대해서는 두 당이 다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싸움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는 단일화의 중요한 장애가 제거됐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가 어떻게 단일화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진정성 있게, 그리고 미래 5년 후의 국정을 같이 협력한다고 하는 어떤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의 의미를 어떻게 정말 잘 진지하게 접근해서 서로 합의해내느냐라고는 그 단계만 남아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은 우리 당에서도 그리고 선대위에서도 윤석열 후보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 시점에서는 고인을 애도하고 또 유족을 위로하는 게 가장 그 우선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관련해서 뭐 정치적으로 연결짓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는 두 분의 말씀이셨던 것 같고, 다만 그 장례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에 선거운동을 재개를 하거나 아니면 또 윤석열 후보와의 어떤 담판이라든지 대화가 오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후에 좀 지켜봐야 한다.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고요. 다음 주제를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최근 국민의힘에서 호남 표심에 부쩍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그 윤석열 후보가 광주를 직접 찾았는데 광주에서 한 발언,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그런 그 여러 논란들이 좀 불거지고 있는데 관련된 녹취를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 측인가요? 거기서 이제 그 보도자료를 내면서 저희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그런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는 것이 광주 정신에 어긋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저도 광주 정신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해를 하고 공부하려고 하지만은 광주 정신에 복합 쇼핑몰을 가져오지 말라는 것이 어떻게 연계되는 것인지, 이런 것이야말로 오히려 지역 정치권에서 너무 이런 광주 정신 같은 것을 여러 뭐 정책의 어쨌든 도구처럼 활용하려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부분 모두 좀 의아하다. 네, 그러니까 그 광주광역시에 뭐 특정 뭐 회사 이름을 말씀드리기가 말씀드려서 좀 그렇긴 하지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뭐 이마트나 롯데마트 같은 그런 대형마트는 있지만 뭐 스타필드 같은 이런 복합 쇼핑몰이 없다. 이 광역시급의 이런 복합 쇼핑몰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게 민주당이 저지해서 그런 것 아니냐라는 게 지금 국민의힘 쪽 주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논란이 된 게요. 아마 그 광주에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광주 고속버스 터미널 있거든요. 그 옆에 이제 신세계백화점이 있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이 그거를 이제 지금 말씀처럼 스타필드라는 거 복합 쇼핑몰처럼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전임 시장이죠. 윤장현 시장이 있을 때는 이걸 추진하다가 이제 안 된 거죠. 안 된 게 있는데, 윤석열 후보가 이거를 아마 그 전통시장 앞에서 이 얘기를 꺼냈었거든요. 꺼내면서 이제 논란이 됐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도 뭐 지방 출신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이런 논란이 항상 있습니다. 왜냐하면 쇼핑몰이 크게 들어올 경우에는 주변의 상권이나 이런 분들이 쉽지 않다. 중소상인들이 반대가 있기 때문에. 근데 복합 쇼핑몰, 이게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광주에 없는 걸 쭉 나열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약간 지역을 약간 갈라치기 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스타필드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쭉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건 지역에서 주민들이 결정할 문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인허가권은 광주시에서 갖고 있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대선 후보가 뭐 할 수 있는 공약일 수도 있겠지만 민간 사업이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러냐면 특정 백화점이 이거를 좀 더 크게 복합 쇼핑몰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민주당이나 아니면 시에서 반대해서 안 됐다. 근데 그 대선 후보가 얘기할 수 있느냐? 저는 마치 이게 뭐랑 비슷하게 보냐면, 예전에 우리 제2롯데월 건설을 할 때도요. 이게 사실은 대선 후보가 공약으로 할 게 맞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방자치선거에서는 저는 이슈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우리 지역에는 없느냐 이 얘기는 할 수 있는데, 민간 기업이 하는 거거든요. 민간 기업에서 하는 거를 대선 후보가 이거를 넣겠다 말겠다 하는 게 저는 적절하냐 이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물론 지금 뭐 토론은 충분히 거리가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준석 대표도 토론하자 그러고 있고, 아마 강기정 우리 그 지역 선대위원 본부장도 지금 뭐 토론하겠다는 거라서 논란은 될 수 있는데, 민간 기업이 하는 거에 대해서 대선 후보가 하라 마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저는 근본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준석 대표는 이 이슈를 광주 지역 내에서 좀 이슈화를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토론도 제안을 했다고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게 사실은 이제 제가 그 윤석열 캠프에 비전 전략실장 있을 때도 검토를 했던 사안이고요. 실제로 광주의 민심을 이렇게 경청해 보면 가장 많이 제기되는 하나 현안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광주광역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저 부분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많이 들여다봤던 것이고 아마 그래서 이제 후보가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광역시 중에서 복합 쇼핑몰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면서 사실은 복합 쇼핑몰을 맡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 또 민주당의 어떤 그 지금 시장을 갖고 계신 분이 잘못된 정책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민주당에서 복합 쇼핑몰을 맡고 있는 게 광주 정신 운운하는데 제가 그때 들은 생각이 무슨 생각이었냐면 옛날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학교 다닐 때 학생운동할 때 그때는 담배가 제일 좋은 담배가 솔이라고 하는 담배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학생운동권 내에서는 솔 담배 피는 것도 굉장히 뭐라고 했었어요. 왜 이렇게 비싼 담배를 피느냐. 200원짜리 그때 청자를 피라고 했었습니다. 그게 정말 운동권이 갖고 있는 묘한 그 집단주의 같은 게 있거든요. 뭐 제가 이걸 연상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광주에서 인구 수백만이 사는 그 광역시인데 복합 쇼핑몰이라는 것은 단순히 뭐 대형마트가 들어와서 뭐 큰 이익을 얻는다기보다 주민들의 편의시설이고 복합 문화시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로막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강조하는 광주의 어떤 그 올가면 어떤 광주 정신의 왜곡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비판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논란거리가 되고 생산적인 토론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건 저도 토론거리 가능하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복합 쇼핑몰이라든지 아니면 대규모 유락시설인 게 들어오면 저도 이제 고향이 이제 제주도다 보니까 그런 걸 많이 겪는데 사실은 그 지역의 주민들은 글로 다 종속돼 들어갑니다. 네. 장사하던 분들도 본인 가게들이 다 어찌 보면 그쪽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급여 생활이라든지 뭐 알바라든지 그런 건 할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인 자본, 큰 자본이 들어오면 작은 상가들은 어찌 보면 실제 운영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다. 결국은 이거는 뭐 광주 전신에 맞다 아니다는 제가 보기엔 프레임이 잘못된 것이고 중소상인들이 과연 그럼 광주 시민들이 이걸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대선 후보가 특정 기업의 사업성을 당연히 원하지 않겠습니까? 짓기를 원했다가 안 된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하겠다 말겠다 얘기하는 게 맞느냐 저는 그 부분을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 네. 근데 대변인 말씀 뭐 하셨지만 또 일각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복합 쇼핑몰이 이슈로 또 올랐지만 국민의힘에서 지금 제기하려고 하는 거는 복합 쇼핑몰이라는 이슈를 어떻게 보면 물고 들어가서 그 광주 지역 내, 광주 전남 지역 내 이 경제 발전, 지역 발전과 관련해서 좀 연관을 시키려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좀 있던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광주 가서 저 이야기 했을 뿐만 아니라 전주 가서도 사실은 네. 호남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뭐 사실 이거 뭐 정확한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만 전체 우리 국내 GDP 중에서 호남의 GDP가 가장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호남 분들이 정말 민주주의와 민주화의 어떤 정신을 계승한 뭐 위대한 그 어떤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만 민주당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몰아줬던 결과가 실제로 호남의 지역 발전을 가져왔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단순히 뭐 복합 쇼핑몰 자체를 둘러싼 논란거리뿐만 아니라 호남에 있어서의 어떤 민주당 지지라고 하는 것들이 호남에 살고 있는 분들의 편안한 생활, 그리고 호남에 살고 있는 분들이 어떤 이해관계나 요구를 제대로 반영했느냐라고 하는 지역 정치의 볼모가 돼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어서 저는 충분히 저는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이야기고 제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저도 네. 호남 출신입니다만 호남에서 사실은 지역구 국회의원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호남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들이 사실은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지적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당의 영남의 국회의원에 대한 것도 똑같은 저는 질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할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실은 이제 호남이나 영남이나 얘기를 GDP나 경제 발전을 얘기할 때 그러면 박정희까지 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기본적인 인프라, 산업 시설이 없는 거 맞잖아요. 그거는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게 오래된 역사에 있어서 사실은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호남에서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뭐 경제 발전이 젖었다든지 지역 발전이 안 됐다든지 그런 거를 전부 자꾸 얘기하는 거는 뭐 영남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이 생길 수 있겠지만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호남, 영남 이 차이보다 서울이냐 수도권이냐 지방 차이가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방이 물론 영남이 그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대부분 공업단지도 있고 이랬지만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예를 들어서 울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예전에는 자동차가 굉장히 많았지만 전기차 만들면서 넘어가면서부터는 채용 인력도 줄어들고 똑같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영남이냐 호남이냐 이 문제로 끌고 들어가는 건 좀 지역을 너무 강조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마침 오늘 이재명 후보가 그 호남 방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리면 오늘 보니까
그 목포, 나주, 광주 이렇게 주요 호남 지역 내 도시를 도는 것 같은데 이곳에서 지역 발전 공약도 발표를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 전에도 계속 호남 지역 뭐 그 지역은 뭐 풍력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전기 네. 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쪽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역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다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수도권 인구가 거의 반이 넘어가고 있고 모든 기존에 있던 생산 시설들도 연구센터라든지 아니면 가급적 이제 수도권 근처로 다 오려 그래요. 모든 네. 기업들이. 왜냐하면 이제 지방에 잘 내려갔다가 애들이 크거나 교육 문제 있으면 다 서울로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역을 살리는 거의 이제 소멸 문제입니다. 지금 지역에 왜냐하면 일자리를 만들어야만 남게 되고 그런 문제들이어서 저는 이 4차 산업으로 가고 뭐 재생에너지로 가고 이렇게 데이터 중심 가면서 더 집중화되고 있어서 지역의 문제는 이번 선거에서 이슈가 별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지역에 있는 분들은 지역을 살리고 여기서 일자리를 만들고 여기서 태어나고 자라서 여기서 다시 또 애들을 낳고 거기서 키우는 이런 걸 원할 텐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서 이번 선거에서 아마 이 지역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앞선 그 이준석 대표의 그 발언과 관련된 그래픽이 있는데 그 그래픽을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고요. 지금 일단 뭐 지금 그 그래픽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서 윤석열 후보 측에서 호남 표심과 관련해서 지금 그 어떻게 보면 노력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여서 관련된 이슈를 좀 집중적으로 다뤄봤고요. 주제를 또 바꿔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뭐 선거가 다가올수록 뭐 지역별 현안이라든지 여러 논란거리가 좀 벌어지고 있는데 선거 유세 과정에서 그 후보들의 세리머니를 가지고도 또 논란이 좀 불거진 것 같습니다. 관련된 녹취가 있는데 녹취를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어퍼컷 세리머니를 한 거 보니까 무슨 씨름 선수처럼 튼튼한 신체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군대를 못 갔습니까? 이에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는 아직도 아무런 묵묵부답입니다. 다시 한번 윤석열 후보에게 촉구합니다. 94년도와 2002년도 검사 임용 당시에 제출했던 신체 기록 카드의 양쪽 시력 차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어떤 정치적 쇼로 좀 비춰지는 건데 예. 두 가지로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내적으로는 지금 윤석열 후보가 보복 정치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 관계에서는 선제 타격을 하겠다라고 하는 행동들이 저런 모습에서 이제 드러나는 것이다. 네, 지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어퍼컷 세리머니에 대한 민주당 측의 반응이었는데 일단 어떤 모습인지 좀 그 그림이 좀 준비되어 있으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네. 어퍼컷 세리머니가 화면이 좀 준비되면 이걸 보고 일단 왜 이렇게 반응을 하는지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아마 저걸 가지고 지금 민주당 측에서 반응을 한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어제 후보가 송파 지역을 왔었어요. 네. 저도 그래서 같이 유세를 해서 저 현장에 있어 봤는데 네. 어퍼컷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이제 복식용어로 어퍼컷이라고 하다 보니까 자꾸 뭐 누구를 때린다, 겨냥한다라고 사실 왜곡을 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저 장면에 많은 우리 지지자들이 그 환호하고 그 격려를 보내는 이유는 어퍼컷이라는 권투를 떠올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겁니다. 2002년에 우리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월드컵, 한일 월드컵 때 4강 신화할 때 했던 히딩크 감독의 저 동작을 더 떠올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네. 그러면 히딩크 감독이 저런 동작을 했을 때 무슨 어퍼컷을 누구 때린다고 생각했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가장 공정한 스포츠였던 축구 경기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끝까지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그런 요구에 화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의 몸 동작입니다. 그걸 가지고 어퍼컷을 이야기하고 특히 뭐 어떤 분은 지금 박성준 의원은 보복 정치까지 꺼내들고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추세가 여론 자체가 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분들이 윤석열 후보로 몰리고 있는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와 격차가 나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민주당 측의 좀 초조함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저희로서는 크게 대응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네, 교수님 그 제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보고 계신 화면 같은 경우에는 그 어제 서울 화면이 아니라 그 부산 지역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있었던 화면이라는 거를 제가 참고로 예, 예. 확실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단 뭐 장소는 뭐 다를 수 있지만 저 어퍼컷 이 모습은 비슷할 거지 않습니까? 네.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선거 유세에서 뭐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는 거죠. 뭐 네. 그걸 가지고 뭐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는데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문제 지금 송영길 대표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군대 문제 얘기하는 거예요. 네. 군 문제 부동시라는 게 아시겠지만 이제 눈이 서로 시각이 안 맞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걸로 군대 매저를 받았는데 송영길 대표가 재밌는 얘기했죠. 나는 눈도 정상인데 당구 150밖에 안 된다. 네.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가 몇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500이란 말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눈도 이렇게 잘 안 맞는데 어떻게 당구를 500이나 치느냐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이건 네. 물론 농담이지만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할 때도 그 아마 시력에 대한 이제 검증을 해달라 그러니까 아마 자기 친한 분한테 했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러면 자기가 지금은 나는 예전에는 이제 군대 갔을 때는 저 입영 검사할 때는 이게 시차가 얼마나 나는데 지금은 얼마다. 그리고 그거를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서 나아졌다든지 이걸 얘기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정황상 보면 고시공부하던 사람이 중간에 군대 가게 되면 이 단절이 생깁니다. 네. 공부를 오래 했다는 거 했잖아요. 고시공부하던 사람들이 대부분 군대 가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군대 가게 되면 이게 연속성이 끊어지니까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군대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어떻게 면제를 받았고 그럼 지금은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걸 뭐 어퍼컷이 할 정도니까 뭐 체력이 좋다 안 좋다 이건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군 면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윤석열 후보가 해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네. 어퍼컷으로 또 우리 송영길 대표가 군 면제까지 끌어들이는 것도 그래 뭐 이제 좀 밀리고 있으니까 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군 면제 관련해서는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 지난 2018년에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에서 다 해명을 했던 것으로 다 국민 앞에 이야기를 했고요.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운전면허증이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왜? 부동시라서 운전을 못해요. 그러니까 운전면허증이 없다는 말씀만 제가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면요. 운전면허증 부동시민은 충분히 딸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력을 조정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 운전면허 안 딴 건 운전할 필요가 없었거나 게을러서 안 했거나 이런 문제지 부동시기 때문에 군 면제 그러면 군대 간 사람 안 간 사람들은 다 운전면허 안 땁니까? 전혀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안경을요. 부동시로 운전면허를 안 땄다는 것은 뭐냐면 안경을 안 쓰고 부동시에 대한 보조장치가 없으면 운전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보조장치 끼면 되죠. 아, 안경을 그렇게 보정하면 할 됩니다. 필요는 못 느끼는 거죠. 보정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운전면허 안 딴 그럼 거를 필요를 군대 안 간 느끼는 걸로 운전면허 딴 거 합리화시키지 뭐라 마시라. 합니까? 군대 안 간 민주당 사람들도 측에서 운전면허 이미 다 땄답니다. 확인했던 이야기를 또 제가 보기에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어퍼컷 이야기를 하는데서 부동시 이야기 네. 나오는 게 얼마나 제가 일단 웃기는 부동시 거예요. 부분은 제가 좀 정리를 하고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네. 같은데 일단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그 부동시 그리고 이것과 연관지어서 군 면제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명하라라는 입장이신 것 같고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검찰총장 임명하고 그 임명됐을 때부터 뭐 인사청문회라든지 다 검증 과정을 거친 사안이다. 그럼요. 이게 네. 기본적인 입장인 것 같다는 인사청문회 네. 때는요. 사실은 수사 과정이나 이 군 면제가 핵심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네. 왜냐면 아시겠지만 선출직이 병역이 중요해요. 임용직 같은 경우에는 병역도 물론 뭐 검증을 합니다. 그렇게 네.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 의문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럼 나는 부동시 이렇게 있었지만 지금 이렇게 나왔다. 그리고 검증을 이렇게 만약에 진단을 받았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엉뚱한 얘기 민주당 할 때 했다. 지금 뭐 운전면허 없다. 이게 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아무 상관없는 걸 계속 하고 있어요. 네, 뭐 추가로 더 해명하실 게 없으면 네. 시청자분들이 보고 계시고 네. 2018년 인사청문회 때 했던 이야기를 지금 다시 민주당이 지금은 입장이 바뀌어서 계속 물고 늘어지는 네. 것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운전면허증 없다는 걸 내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부동시라는 게 생활상에는 불편이 없지만 실제적인 보조장치가 없으면 실제로 운전면허증 딸 수 없는 거라는 걸 제가 반증 자료로 말씀을 드리는 보정해서 거예요. 안경 끼으면 운전면허 따면 안경을 안 된다니까요. 끼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도 안경을 안 끼는 것처럼 그건 본인의 네. 선택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건 선택상 당연한 면허를 거죠. 안 딴 거지 면허를 안 땄기 때문에 부동시가 뭐 그러니까 당연하다. 이건 선택을 말이 안 안경을 된다는 안 얘기예요. 쓰고는 면허를 딸 수 없는 부동시가 맞다는 거예요. 네. 그걸 아니, 보정하면 인정하시는 거지. 된다니까요. 아, 보정을 안 보정하면 한다는데 왜 그걸 알겠습니다. 합니까? 일단 그참 이상한 일단 논리 쓰시네. 부동시 문제는 뭐 그 두 분의 이제 팽팽하게 이제 맞서고 계시니까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고 공정하게 그 이 이야기도 좀 하나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 뭐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뭐 일부에서 좀 제기를 하고 있는 게 이재명 후보 자택 옆에 전세로 살고 있었던 경기주택 도시공사 직원들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일단 논란의 핵심은 왜 하필 이재명 후보 자택 옆이냐라는 게 논란의 핵심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상식적으로는 좀 납득이 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아파트 살고 있습니다만 아파트에 저 정도 큰 평수가 앞뒤로 옆으로 같이 있으면요. 몇 년을 살지 않습니까? 옆집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탈 수도 있고 문 열고 나올 때 만날 수가 있고 같이 볼 수밖에 없는데 그 옆에 이재명 지사가 수시로 드나들고 김여경 씨가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 거주하고 있는 그 사택이라는 것을 그 직원들이 몰랐다는 게 일단은 아파트 생활하시는 많은 시청자들이 보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기 이 도시개발공사의 해명이 더 납득이 안 됩니다. 뭐 알려진 것처럼 그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알려주겠다 하고 지금 연차를 내고 지금 사라진 상황인데다가 지금 경기 도시개발공사의 해명에 따르면 신입사원 4명이 원거리 출근이 불편할까 봐 얻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복지시설이 좋습니까? 신입사원 4명에게 원거리 출근을 도와주기 위해서 9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세금을 투자해 전세금을 얻어준다, 전셋집 얻어준다. 이건 사실은 어떤 직장인지 정말 궁금한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저걸 해명하는 건 가짜 뉴스라고 계속 주장만 할 게 아니라 간단해요.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이 나와서 설명하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지금 도시개발공사 직원님들하고 설명을 하면 됩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나와서 설명을 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와서 있다고 한다면 뭐가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저는 충분하게 해명이 가능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마치 이제 국민의힘에서 옆에다가 무슨 선거사무소 차려놓고 선거운동한 거 아니냐 말씀드리는데요. 이 경기주택도시공사 합숙소는 100개가 넘습니다. 네. 사실은 이분들은 이제 판교 사업소에 있었던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비어 있는 집을 여러 군데 뭐 찾을 수 있겠죠. 왜 그러냐면 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선거법으로 이제 재판까지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공공기관이 전세 설정할 때 전세권을 설정합니다. 기록에도 다 남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직원들이 아마 지금 말씀은 뭐 아파트 옆집에 살면 서로 다 인사하고 그러지 않은데 요즘 그러지 않습니다. 이사 올 때 정도나 인사하죠. 떡이나 돌리고 이렇게 하는데 공공기관에 사시는 분들이 거기를 우리 집이다 생각하고 사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필요하면 가고 만약에 뭐 다른 집에 있으면 주말에는 자기 집에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거를 선거운동에 이용했다 그러면 거기서 뭘 준비하거나 이럴 텐데 뭐 김 교수님도 선거 준비해 보셨겠지만 집 옆에 선거운동 사무실 차려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 보면 뭐 밖에 차라거나 이런 거라서 좀 과하다. 지금 그리고 직원들이 나오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분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이분들이 예를 들어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선거판에 끼어들고 거기서 아마 이제 계속 국민의힘에서 공격할 텐데 이분들이 뭐 직원인 입장에서 그걸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대변인 추가로 이런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합숙소일 뿐이다. 이런 합숙소가 100개가 넘는다. 이런 취지로 해명을 했는데 일각에서는 어떻게 직원 합숙소가 100개가 넘지라고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도시공사에서 여러 군데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판교뿐만 아니라 각 지역마다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소마다. 그렇죠. 사업소마다 숙소를 만들어줘야죠.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이 건설업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뭐 집중적으로 할 때는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파트를 얻기도 하고 숙소를 얻기도 하고 이거는 다른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기관들도 각 지역에 보면 그 사업이 뭐 도로공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각 지역에 나가 있으면 숙소를 얻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경기가 지역이 넓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하는 데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반 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곳에서 새로 지으러 가는 게 기본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그 인근의 사업장마다 그렇죠. 합숙소를 만든 취지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해명 자체가 신입사원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100개가 넘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만 9억짜리를 치더라도 1,000억이 넘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그 경기도시공사가 얼마나 큰 회사이고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도시가 경기도가 뭐 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100개 정도가 필요할 정도로 동시에 사업이 벌어질 거라고는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시공사보다 경기도시공사가 훨씬 큰 LH 같은 경우는 전국 단위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전국에 필요한 사업소가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서울에 거주하는 그 사원이 전국에서 그 공사를 갖다가 관여한다면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만 경기도라고 하는 한정된 구역 내에서 100개 이상의 사업소 직원들을 그 원거리 출근을 도와주기 위해서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쓴다? 납득이 되기 쉽지 않죠. 정 교수님 말이 굉장히 일반화의 오류라는 건데요. 경기도에서 집값이 제일 비싼 데입니다. 판교라든지 분당이. 근데 이게 전세금이기 때문에 돌려받는 돈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경기 북부라든지 다른 지역을 이 정도 안 하겠죠. 다 아파트로 안 얻을 수도 있고 원룸 얻을 수 있는 거라서 이걸로 뭐 1,000억 들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럼 이 100개 얻어가지고 100개를 그러면 말씀드리면 이재명 지사가 100개 만들어가지고 선거 사무소 다 만들었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왜곡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서로 반론. 아니 저 선거운동 사무소로 썼다는 건 국민의힘의 일각의 주장이고요.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고요. 석연치 않으니까 해명을 정확히 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렇게 겁니다. 주장하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9억짜리니까 아니, 100개면은 100개 있으니까 100개 선거운동 사무소 쓰고 있다가 누가 얘기를 합니까? 얘기죠. 하필이면 이재명 지사의 사택 바로 옆에 이재명 지사의 최측근이었던 경기도시공사의 사장이 알고 있는 직원들 숙소가 있다는 것이 석연치 않으니까 해명을 정확히 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저는 제가 언제 사실은 이 선거운동 사무소라고 제보자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만약 이거는 뭐 한 몇 개월 동안 다 녹취하고 녹음하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만약에 거기서 뭐 사랑을 받다든지 아니면 뭐 선거운동을 하는 걸 받다든지 하면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동안 뭐 근무하는 동안 다 했다 그러면은 그럼 제시하시면 되죠. 이게 박수영 의원 측에다 제보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말려가지고 자료를 다 제출했다는 거니까 있으면 제시하시면 되죠. 뭐. 그러니까 경기도시공사에서 그 집이 이재명 지사 집인지 몰랐다고 하는 그 해명.
그리고 그 직원들이 지금 나와서 자기 스스로 여기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누가 봐도 석연치 않기 때문에 자기 집이 아닌데 이 정치판에 끌어들여오면 그럼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중에 또 허위로 해명했다 그러면 또 그걸 또 뭐 고발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뭐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 관련된 또 논란이 당분간 이어질 것 같으니까요. 또 다음 시간에 그 관련 주제를 다뤄볼 수 있으면 다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와 함께 전국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